예, 미래 조직과 관련된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느라 강의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강의를 올려서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책의 내용을 전체 한번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섯 번째 빠른 실행이 가능한 조직 모델 구축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조직이 처음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하면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이게 소기업으로 소기업이면 간단히 팀으로 운영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중기업이 되면 일정한 정도의 이제 조직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서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중기업이 더 커지면 이제 대규모 조직이 나타납니다. 이 대규모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안에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기업 집단 같은 게 되겠죠. 기업 집단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조직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소위 얘기하는 그룹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점점 커지면 기업 집단이 되면은 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관료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관료된다는 얘기는 일단 규정 또는 법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무엇인가 잘하는 것을 해서 일을 나눠주는 전문성을 기초한 조직과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산 제도, 돈을 어떻게 쓸 건가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절차 같은 것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은 관료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료화된 것이 사실은 우리 행정조직을 관료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특징을 관료화된 특징을 가장 잘 많이 나타내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조직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늦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 된다,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된다,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약 요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환경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것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대규모 조직이 되면은 관료화된 조직이 되면은 빠른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빠른 실행이 가능한 조직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질문,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앞으로 7장에서도 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조직이 성숙해지고 조직이 성장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은 관료화가 돼가지고 둔해진다, 느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르게 문제를 대응할 건가? 내부 문제든 외부 문제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빨리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이런 부분, 지금 빠른 실행이 가능한 조직 모델 구축 방법에 대해서는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더 많은 부분은 조직 진단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빨리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성장기에 들어선 기업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고민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고민들이냐면 초기의 속도감은 사라지고 실행력이나 혁신 활동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조직이 일정한 규모로 커지면서 나타나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 장의 주제인데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조직의 그러면 이 대규모 조직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맥킨지의 7S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일정한 규모가 되면은 이 맥킨지 컨설팅이라는 데서 제안한 건데요. 7가지 요소를 가지고 7가지 측면 또는 7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조직을 바라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7가지는 구조, 시스템, 스타일, 구성원, 스킬, 전략, 공유가치 이렇게 7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으면서 표시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위쪽은 하드한 게 되죠. 하드하다는 얘기는 그때 딱딱해서 쉽게 변하기 어려운 건데요. 그 어려운 것들에 얘는 여기 시스템은 이게 주로 이제 IT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정보 시스템. 조직 구조를 얘기하죠. 여기 조직 구조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조.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부서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 일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직 틀이 한번 짜지면 이게 쉽게 바뀌기 어려운데 어쨌든 바라다 보는 방법 중에 조직을 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구조를 갖고 보는 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드한 측면 중에 하나가 전략인데요. 전략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여기다 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략과 계획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전략이나 계획 자체가 쉽게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쉽게 빨리빨리 바꿀 수 있으면 그거는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고 일상 실행과 관련된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3가지 요소가 하드한 측면이라면 여기 있는 스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타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이제 문화라고 얘기도 하죠. 가벼운 의미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이제 소프트한 측면이 되겠고, 이거는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을 묶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 공유 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유 가치가 앞에서 여러 번 표현했던 여러 가지를 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 또는 핵심 가치 또는 미션 이런 말로 사용하는 것들 이것을 공유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직을 보는 또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조직을 실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을 바라볼 때 이 7가지 측면에서 각각 다르게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조직을 이해하려면은 이 7가지 측면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7가지 측면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건지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건지라고 하는 것이 조직을 변화시킬 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내용을 이런 정리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 S가 있는가 하면 소프트 S가 있는데 하드 S에는 전략, 조직 구조, 시스템, 뭐 제도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프트한 거에서는 구성원, 이건 인력에 관한 거, 스킬, 역량, 그리고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게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든가 시간 관리, 의사결정 방법, 구성원들을 통솔할 때 조직 관리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공유 가치, 구성원들이 사고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원칙이나 기준, 바로 이게 말씀드렸던 비전이나 미션이나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2가지를 합치면 바로 이게 뭐 조직 문화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직을 통합해서 보고 또 조직의 전체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지고 실제 조직을 어떻게 분석할 건가라고 하는 방법을 조직 진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직을 글자 그대로 조직이 얼만큼 건강한가
또는 조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조직 진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조직 진단이 특별히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관료화된, 제도화된 어떤 틀을 갖춘 조직이 됐을 때 그 조직을 빨리빨리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어떤 지점이 개선 포인트가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직 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직 진단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성원들을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문가, 내부나 외부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히 내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의 결과로 축적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조직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 진단이 이 한 가지 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다 통합해서 또 조직 진단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네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조직 진단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직 진단 설문은 대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외부 컨설팅 회사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조직 진단 또는 인력 관리 또는 성과평가의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부 회사의 용역을 줘갖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죠. 내부에 이걸 운영할 수 있고 내부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문제점은 익명성의 문제가 이제 누가 조사를 했는가, 또 누가 어떤 답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경우, 실제 그걸 알 수밖에 없죠. 내부에서 진행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여기 이 설문조사는 그동안에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건가 목적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항을 구성하고 설문을 시행하고 시행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를 수집하고 수집한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라서 실행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대부분 조직 진단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 자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법,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글 설문지 같은 걸 가지고 작성을 해서 만들면 빠른 시간 안에 바로바로 실시간 분석도 가능한, 실시간 조사나 실시간 결과 분석이 가능한 이런 걸로 나아가고 있어서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구성원, 설문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이걸 진행하는 회사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일에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인원 감축을 한다 또는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설문 참여자들이 안다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답변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게임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하고 응답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을 서로 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답변을 어떻게 할 건가를 서로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왜 하는지, 의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또는 공정하게 참여해서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이 가능하지만, 만일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설문 참여자들이 그걸 전제로, 그 의도를 전제로 답변을 해서 결과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 설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할 건지, 설계는 설문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문항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문항은 질문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단답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점수 5점 점수로 할 건지 7점 점수로 할 건지, 또는 주관식으로 할 건지, 이런 식의 문항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합니다.
설문지로 할 건지, 종이,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갖고 하게 할 건지, PC를 갖고 하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모아지면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것들이 사전에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 문항의 경우에는 조직 진단의 경우 전략, 구조, 시스템,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설문 문항으로 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책에 예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이어서 조직 진단을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대상,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이 답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한 걸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거. 이게 이제 인터뷰의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터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직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하급직에서 몇 명, 중간관리자에서 몇 명, 최고관리자에서 몇 명, 그리고 CEO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성 있는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조직 진단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조직 전체를 진단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 목적에 따라서 조직 진단을 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상 집단이 다르게 선정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질문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방식의 경우에 그냥 지금 예를 들어 하위직, 중간관리자, 고위관리자, 최고관리자 이렇게 4계층으로 한다고 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질문해서 이렇게 내려올 건지 아래에서부터 할 건지 중간부터 하고 아래 위로 갈 건지. 왜 그러냐면 인터뷰를 한 번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그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활용을 해서 다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다음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진행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행 방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어떻게 기록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기록을 과거에는 이제 그 필기로 내용을 기록하고 했었고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녹음을 한 다음에 녹음을 푸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인터뷰를 하면 바로 그것이 기록으로 이제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응답한 걸 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인터뷰를 정리해주는 다양한 처리 방법이 개발이 되었고 지금은 이게 이제 AI와 연결돼 가지고 즉시 빠른 시간 안에 이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해주고 해석까지도 찾아주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인터뷰 방법도 과거에는 이것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사람 만나면 그걸 기록으로 옮기는 거, 자료로 옮기는 것 자체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녹음을 한 거를 다 풀어야 되는데 사람 직접 듣고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이제 점점 더 이 부분이 전자화가 되면서 자동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터뷰하자마자 바로 인터뷰한 내용들이 음성 인식이 돼가지고 기록이 되고 그것을 요약해 주는 것까지 지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뷰도 상당히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의 방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는 방법이 이제 전문가 진단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의사들한테 우리가 건강 진단 받듯이 조직에 대한 전문가들 진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어떤 의견을 얻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전문가를 확보할 건가?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방향, 전문성의 방향 또는 실제 누구 연락해서 우리 이 조직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전문가 진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 있어서 조직진단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규모 조직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몇 개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한테 이 부분을 맡깁니다. 사실 뭐 열성과락에 들어갈 만한 그런 회사들한테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전히 공공 부분에서 조직 진단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전문가 진단의 경우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진단은 잘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진단에서 나온 처방, 어떻게 조직을 개선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처방이 나왔을 때 이 처방을 실행하는 것은 진단과 완전히 별개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실행형 별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 진단에서 나타나는 큰 어려움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규정에 의해서 2년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거의 매년 인력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중앙부처가 전부 조직 진단을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반영해서 실제 부서나 인력을 줄이고 부서를 조정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만든 조직 진단 결과 보고서가 사용이 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로 다수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된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 활용보다는 내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내부와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조직 진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진단의 네 번째 방법은 이제 데이터 분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죠. 쌓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년 통계조사한 거 실적 결과를 낸다든가 특히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를 할 때 결제 문서 첨부한 것이 무엇인지 참고자료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활용해갖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바로 이제 양이 아주 많게 되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데이터의 종류라고 하는 건 문서 데이터도 있고 엑셀 데이터도 있고 그래픽 데이터도 있고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종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도 변화라는 얘기는 매년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결과 양이 다른 거죠. 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란 말은 양은 많은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라는 거죠.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장 첨단의 방법이 바로 인공지능을 위한 활용한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중에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형태로 가져가 있는 것. 그 언어의 형태로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그림은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분석을 하려면 그림을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림 안에 무엇이 있다, 어떤 형태로 있다, 그림 안에 있는 것들의 관계는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을 전부 바꿔주면 그럼 언어가 되거든요. 그럼 이 언어를 분석할 수 있는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또는 이제 인공지능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설문조사라든가 그리고 전문가라든가 또는 구성원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근거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오늘날의 경우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직 진단하는 것이 대단히 다양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타당성 또는 근거로서의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 자체가 구성원이 직접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있는 조직 진단 설문, 구성원 인터뷰, 전문가 진단이나 전부 다 이것들은 데이터 자체가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또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또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일상적으로 조직 전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직 진단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에비던스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조직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직 진단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조직 진단이 필요하냐고 얘기했냐면 대규모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규모 조직이 제도에 따라서 법제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는 조직 구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양한 그 IT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개선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조직이 더 유연하게 또는 상황에 대응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스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조직이 속도감 있게 유연성 있게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직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있는 제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퀵 솔루션, 빨리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있는 4가지가 대표적인 거로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실제 진행할 때 스피드를 유지하기 위한 빠른 솔루션을 추구하는 방식을 애자일이라고 하고요. 이 애자일 방식에 관한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의 주제가 됩니다. 다음 시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쨌든 조직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방법으로 어떤 전략이 있을까? 4가지가 있다고 책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방향 정렬이 되도록 계속하는 겁니다. 조직 전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조직을 몰아가는 게 되겠는데요. 이 한 방향 정렬을 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든가 또 자꾸 가치를 강조하든가 앞에 이제 맥킨지 7S, 7S에서 공유가치라고 하는 것이 한가운데 있는 걸 보셨거든요. 조직 구성원들한테 매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가치를 생각하고서 일을 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핵심 과정을 정합니다. 핵심적인 사람을 정해주고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주면은 정렬이 생기죠. 핵심 업무가 무엇인지 아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는 핵심 업무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한 줄로 세워서 잡음이 적게 또는 갈등이 적은 상태에서 빨리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방향 정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한방향 정렬이대로 계속 만드는 거죠. 학습을 하든지 가치를 계속 강조하든지 아니면 핵심 프로세스를 정해서 그 프로세스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든지 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조직한테 문제가 뭐다 라고 하는 걸 던져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나머지가 다 협조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 중심으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성과 중심이 되죠. 문제를 해결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과니까 성과만 나타난다면 나머지는
유연하게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식은 퀵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분권 또는 분산이죠. 권한을 다 각 해당 현장 일선으로 권한을 나눠주고서 각 현장에서 알아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봐라. 그래서 결정을 하고서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방식을 빨리 채택해서 전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퀵 트라이얼, 빠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촉진하고 그 다양한 실험 사례 중에서 빨리 성공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 얘기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MVP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애자일 방식이 앞에 말씀드린 조직, 특히 기업에서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 MVP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MVP는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우리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이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 제품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최소 기준을 정해놓고 이 최소 기준들만 충족하면은 바로 그냥 일을 진행해버리는, 특히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 출시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제 MVP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초기에는 스마트폰이 초기 나올 때는 1년에 2대 정도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게 점점 빨라져서 1년에 4대, 지금은 한 달에 2대까지 나온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모델이. 자, 이렇게 빠르게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기준을 쓰는 거죠.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최고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조건의 미니멈, 최소 기준이 무엇인가만 확인한 다음에 그 최소 기준에 맞춰서 일단은 내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많이 팔리는 효과적인 제품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데서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소 기준으로 계속 내놓다 보면은 그때 시장도 유지하면서 그 중에 좋은 제품, 고객의 반응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제 MVP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빠른 시도와 비슷한 면이 있죠.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빠른 시도는 성과, 목표를 중요시한다면 이 MVP는 최소 기준만 정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조직이 일정한 규모, 특히 관료, 대규모 조직이 되면은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조직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조직 진단의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인터뷰, 전문가 진단, 데이터 분석 같은 방법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날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같은 것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쨌든 조직이 빨리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4가지 방법이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 방향 정렬,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 빠른 시도를 하는 것, 그리고 최소 가치 기준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의 보고서에 보면은 이러한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